지 고요한 연회장에 옷 찢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집니다. 어머, 옷이 얼마나 사갔으면 종이처럼 찢어지니? 옛다. 이걸로 걸레나 사서 써? 남는 건 차비하고. 돈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35년 만에 나간 동창회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모멸감에 떨며 돌아온 며느리를 본 순간 평범한 뒷방 노인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감히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을 빼! 저것들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 시어머니의 우아하고도 잔혹한 핏빛 응징. 과연 주제 모르고 날뛰던 일진 동창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이수연의 표정은 그 햇살과는 정반대로 잔뜩 흐려져 있었죠. 옷장 문을 활짝 열어두고도 입을 옷이 없어 한참을 서성이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보입니다. 35년 만에 나가는 동창회라는 말에 며칠 전부터 가슴이 뛰었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모양입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천명이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을 곱게 뒤로 넘긴 그녀는 7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천명이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천명이가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냐? 심리 밖에서도 한숨 소리가 들리겠다. 이수연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깨셨어요? 죄송해요. 옷을 좀 고르고 있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요. 천명이가 며느리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늘어난 티셔츠 쪼가리 입고 갈 건 아니지? 그러고 가면 내 남편 흉보는 게 아니라 시어미 욕먹이는 거야. 잠깐 따라오거라. 이수연이 엉거주춤하며 시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천명이의 방 한쪽에 놓인 자개장 문이 열리자 은은한 나프탈렌 향과 함께 오래된 옷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천명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하얀 무명천에 쌓인 옷 한 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명이가 무명천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고 가라. 내가 젊었을 때 아끼던 옷이다. 드러난 옷은 짙은 네이비색의 원피스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행이 지난 촌스러운 디자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원단의 결이 살아있고 바느질 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흘렀죠. 하지만 패션에 대해 잘 모르는 이수연의 눈에는 그저 시어머니가 입던 헌 옷으로만 보였습니다. 이수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옷 같은데 제가 입어도 될까요? 그리고 요즘 스타일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천명이가 옷을 며느리의 가슴팍에 탁 안겨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입어. 요즘 것들이 입는 천조가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와. 알겠니? 사실 그 옷은 40년 전 천명이가 이탈리아 출장길에 현지 장인에게 부탁해 맞춘 세상에 단 한 벌뿐인 명품이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옷이었지만 천명이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한 것이죠. 이수연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원피스를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몸에 감기는 원단의 촉감만큼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연회장은 이미 동창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알록달록한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입구에 들어선 이수연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친구들의 손목과 목에는 번쩍이는 보석들이 감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구석진 테이블을 찾아 조용히 앉으려는데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나왔어. 아이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우리 기사가 고생 좀 했다니까.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은 최미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큼지막한 로고가 박힌 가방이 걸려 있었죠.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미희에게 쏠렸습니다. 한 동창이 최미희에게 다가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미희야. 너 더 예뻐졌다? 그 가방 이번 시즌 신상 아니니? 역시 사모님은 다르네. 최미희가 콧소리를 내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알아보네. 우리 그이가 이번에 사업 하나 크게 터뜨렸잖아. 기념으로 하나 뽑아줬지 뭐. 별거 아니야. 최미희는 테이블 중앙에 자신의 가방을 턱하니 올려놓고는 주변 친구들의 옷차림을 눈으로 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심사위원이라도 된 듯한 거만한 태도였죠. 그러다 구석에 앉아있는 이수연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미희가 이수연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수연이 아니니?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난 또 죽은 줄 알았지. 연락도 안 되고 말이야. 이수연은 최미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목소리였으니까요.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희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최미희가 이수연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잘 지내지. 근데 넌 좀 힘든가 보다. 옷이 그게 뭐니? 어디 구제시장에서 건져온 거야? 곰팡이 냄새 날 것 같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며 모든 이목이 이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귀한 옷이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지만 최미희의 말 한마디에 초라한 헌옷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거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옷이야. 귀한 거야. 최미희가 와인 잔을 들고 이수연에게 바짝 다가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귀한 거? 시어머니가 너 싫어하나 보다. 이런 걸 입혀보내고. 요즘 도우미 아줌마들도 이렇게는 안 입어. 불쌍해서 어쩌니? 최미희는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이수연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이수연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미희가 과장된 몸짓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붉은 와인이 이수연의 네이비색 원피스 위로 콸콸 쏟아졌습니다. 가슴팍부터 치맛자락까지 순식간에 검붉은 얼룩이 번져나갔죠. 이수연은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최미희가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괜찮니? 아유, 냄새. 최미희는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거칠게 뽑아들더니 이수연의 가슴팍을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해서 닦아주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연은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수연이 최미희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됐어, 하지 마. 내가 할게. 최미희가 눈을 부라리며 이수연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닦아준다잖아. 얼룩지면 안 된다고. 최미희는 억센 손으로 원피스의 어깨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냅킨으로 닦는 척하며 양손에 힘을 꽉 주었죠. 지익!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원단이 최미희의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깨부터 가슴께까지 길게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얀 속옷끈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파르르 떨었습니다. 최미희가 찢어진 옷 조각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나, 옷이 얼마나 사갔으면 종이처럼 찢어지니? 내 손톱만 스쳤는데 이러네. 역시 싸구려는 어쩔 수 없나 봐. 이수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최미희가 지갑을 열더니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이수연의 얼굴을 향해 획 뿌렸습니다. 지폐들이 꽃잎처럼 팔랑거리며 이수연의 머리 위로, 젖은 옷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미희가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일부러라니? 호의를 베풀려다 그런 건데 사람 참 꼬였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해의식 쩌는 건 똑같구나. 자, 옷값이다. 이 정도면 동묘 시장에서 10벌은 사겠네. 남는 건 차비해라.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과 찢어진 옷, 그리고 친구들의 조소.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연이 찢어진 옷깃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최미희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야, 돈 안 주워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가져가라니까.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이수연은 택시를 잡자마자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닦아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와인 냄새가 코를 찔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30분 뒤 이수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신발장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수연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흑흑.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천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기척에 현관 쪽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 와인으로 얼룩진 옷, 그리고 처참하게 찢어진 어깨 부위가 천명희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천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천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천명희가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누가 이랬어? 이수연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친구가 실수로 옷을 다 망가뜨렸어요. 귀한 옷인데. 흑흑. 천명희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찢어진 원단 사이로 드러난 며느리의 살같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악의가 담긴 폭력의 흔적이었죠.
천명희는 자신이 평생을 아끼다 물려준 추억과 자부심이 담긴 옷이 걸레 조각처럼 찢겨 있는 것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천명희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팡이 손잡이를 부러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천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방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 그 옷은 벗어서 거실에 두고. 이수연이 비틀거으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천명희는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찢어진 원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와인 냄새와 함께 며느리의 눈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천명희는 옷을 소파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단면이 마치 며느리의 난도질당한 마음처럼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천명희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천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어떤 년인지 몰라도 오늘 밤 다리 뻗고 자긴 글렀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천명희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아침 펼쳐질 복수극의 서막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울다 지쳐 잠든 늦은 밤, 거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천명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찢어진 네이비색 원피스를 하염없이 어루만지고 있었죠. 거친 손길에 뜯겨나간 올들이 마치 며느리의 상처 입은 마음 같아 천명희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70평생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겨왔지만 내 식구가 당한 꼴을 보고 이토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천명희가 휴대전화를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년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비서실장 박인수였습니다. 천명희가 낮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자나? 지금 당장 정보팀 깨워서 알아볼 게 있어.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수화기 넘어 박 실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천명희가 찢어진 옷을 움켜쥐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최미희라는 여자와 그 남편 김석훈이야. 대진유통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더군. 우리 그룹 하청업체 명단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그리고 그놈들 숨통을 어떻게 조여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아주 상세한 계획표를 짜서 아침 식탁에 올려놔. 전화를 끄는 천명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원피스를 곱게 개어 무명천에 다시 싸놓고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진유통 사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술이 덜 깬 김석훈이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들어왔죠. 그는 어제 아내 최미희가 동창회에서 기를 펴고 왔다며 기분이 좋아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김석훈이 비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스 김, 꿀물 좀 타와. 아우, 속 쓰려. 김석훈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김석훈의 입가에 비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김석훈이 수화기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점장님. 안 그래도 제가 점심이나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김석훈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냉랭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했죠. 김석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석훈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된다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상대방은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다는 듯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오늘 내로 원금의 30%를 상환하지 않으면 즉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석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점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자금 사정이 얼마나 좋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뚜뚜거리는 신호음만이 끊어진 전화를 대신했습니다. 김석훈이 수화기를 전화기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사장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경리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리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납품처들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보류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나간 트럭들도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김석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국세청? 납품 보류? 너 지금 장난해? 경리부장이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거래처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김석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게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수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 VIP 라운지 입구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직원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죠. 그녀는 어제 동창회에서 수연을 짓밟아준 쾌감에 젖어 오늘은 친구들에게 커피나 한 잔 사며 무용담을 늘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최미희가 직원의 가슴팍을 핸드백으로 툭툭 치며 따졌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다이아몬드 회원이야. 어제도 내가 여기서 가방을 샀는데 못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오늘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고객님의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등급으로는 라운지 이용이 불가능하십니다. 최미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등급 조정?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등급이 떨어져? 너 내가 컴플레인 걸면 여기서 바로 잘리는 거 몰라? 당장 매니저 나오라고 해. 주변을 지나던 쇼핑객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최미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매니저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최미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미희가 매니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 매니저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얘가 나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 하지만 매니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최미희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직원의 안내가 맞습니다. 본사 법무팀에서 고객님의 회원 자격을 재심사 중이라 당분간 라운지 입장은 물론이고 백화점 내편의 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돌아가 주시죠. 최미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이보다 더한 망신은 없었습니다. 최미희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워서 안 간다, 안 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최미희는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아 핸들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창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최미희가 거칠게 자판을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그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더니. 최미희는 어제 몰래 찍어둔 이수연의 사진을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수연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악의적인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얘들아, 어제 분위기 망쳐서 미안해. 거지가 동냥하러 온 줄 알았지 뭐니. 냄새나서 혼났네. 다들 눈 소독하게 예쁜 내 사진도 올린다. 곧이어 최미희가 백화점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가 올라갔습니다. 동창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최미희의 비위를 맞추려는 친구들이 킥킥거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동조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집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수연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알림 소리가 날 때마다 이수연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떨리는 손은 자꾸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 뜬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친구들의 조롱. 섞인 댓글들을 본 이수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천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보지 마라. 이수연이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휴대전화를 감췄습니다. 천명희가 다가와 며느리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뺏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천명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천명희가 휴대전화 화면을 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 쓰레기만 나오는 법이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 고개 숙이지 마. 네가 당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야. 이수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인데 제가 너무 못나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도 부끄럽고요. 천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못난 건 그들이지 네가 아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야. 내가 그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 넌 맘 편히 먹고 있어. 천명희는 비서실장이 아침에 가져다 준 서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석훈의 회사가 저지른 납품 비리와 횡령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김석훈이 그토록 원하던 재계약 건이 오늘 결제 라인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때가 됐군. 오후 3시 난장판이 된 김석훈의 사무실로 퀵서비스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석훈은 빚쟁이가 보낸 독촉장일까봐 잔뜩 겁을 먹고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겉면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로고가 박혀 있었죠. 김석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최고급 종이에 인쇄된 초대장이었습니다. 천명의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및 우수 협력사 시상식. 귀하를 VVIP로 정중히 모십니다. 김석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명의 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재계 1위이자 자신의 회사가 목숨줄을 걸고 있는 원청업체였습니다. 게다가 우수 협력사 시상식이라니 이건 곧 재계약 확정과 다름없는 소식이었죠. 김석훈이 초대장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미스 김, 이것 봐. 나 살았다, 살았어.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김석훈은 당장 최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박 났어. 천 회장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당신 제일 비싼 옷으로 준비해. 이번에 가서 눈도장 확실히 찍어야 하니까. 전화를 받은 최미희 역시 백화점에서의 수모를 단번에 잊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초대장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부부는 다가올 파티 생각에 들떠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천명희는 서재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석훈이 보낸 감사 문자가 띄워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죠. 천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드레스 대여숍은 아침부터 최미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빗독촉 전화를 피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는 마치 세상의 여왕이라도 된 듯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최미희가 직원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더 화려한 거 없어? 천명희 회장님 파티라니까? 거기서 내가 제일 튀어야 한다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옷걸이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이번 시즌 신상이고 제일 고가 라인입니다. 대여료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최미희가 콧방귀를 뀌며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이 문제야? 우리 남편이 이번에 그 그룹이랑 독점 계약을 따냈다고. 1,000만 원이 대수니? 더 반짝거리는 걸로 가져와 봐. 최미희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파티장에서 동창들에게 떵떵거릴 생각뿐이었죠. 며칠 전 백화점에서 당한 수모를 갚아주려면 누구보다 화려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석훈은 렌터카 업체에서 최고급 리무진을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바닥을 쳤지만 그는 이 파티가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김석훈이 차 키를 받아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기사 포함해서 제일 비싼 걸로 해줘요. VVIP 행사에 타고 갈 거니까 흠집 하나 없는 걸로. 김석훈은 차 문을 열어젖히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빚쟁이들도 감히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천명희는 이수연을 데리고 서울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낡은 한옥을 찾았습니다. 간판도 없이 작은 문패만 걸려 있는 곳이었지만 마당에는 정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이수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아시는 분 댁인가요? 천명희가 지팡이로 마당의 대도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바느질 장인이 있는 곳이다. 들어가자. 미닫이 문이 열리고 하얀 한복을 입은 노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다리미 향과 함께 형형색색의 실타래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장인이 웃으며 천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일세. 부탁한 건 준비해뒀네. 장인은 자개장 위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옷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이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최미희가 찢어버렸던 그 네이비색 원피스였습니다. 하지만 옷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제 옷인가요? 찢겨나갔던 어깨와 가슴 부분에는 흉터 대신 황금색 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꽃넝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틈을 메운 금실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짙은 네이비색 원단과 어우러져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어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었죠. 천명이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걸 금사복원이라고 한다. 찢어진 곳을 금으로 메워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지.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옷의 자수를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찢어졌던 옷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아요. 천명이가 이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처받았다고 숨지 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밤 이 옷이 너에게 갑옷이 되어줄 게다. 이수연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최미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고 싶다는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파티 당일 저녁 도심의 특급 호텔 앞은 고급 승용차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많은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때 검은색 대형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김석훈과 금빛 비즈가 박힌 드레스를 입은 최미희가 내렸습니다. 최미희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여기 분위기 좀 봐. 진짜 대단하다. 우리 진짜 성공했나 봐. 김석훈이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촌스럽게 두리번거리지 마. 우린 여기 초대받은 귀빈이라고. 어깨 펴. 두 사람은 거만한 표정으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쏠린다고 착각하며 카메라 셔터 소리에 맞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그들 뒤에 오는 유명 연예인을 찍고 있었는데 말이죠. 파티장 안은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석훈은 아는 체 아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느라 바빴고 최미희는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귀부인들 틈에 끼어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옆에 있던 김석훈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기 봐. 저 사람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 아니야? 가서 인사라도 좀 해봐. 김석훈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기다려봐. 천 회장님 나오시면 그때 자연스럽게 인사드려야지. 지금은 폼 좀 잡고 있어. 그때 파티장 입구 쪽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와, 저 사람 누구야? 배우인가? 옷 좀 봐. 저런 디자인은 처음 보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이수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금사자수가 놓인 네이비색 원피스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신비로운 빛을 발했고 단아하게 올린 머리와 꼿꼿한 자세는 마치 왕실의 여인 같은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행원들이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어 접근하기 힘든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최미희도 샴페인을 마시다 말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감히 이수연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최미희가 입을 삐죽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쳇, 누구길래 저렇게 유세야? 옷은 좀 특이하네. 어디 명품인가? 최미희는 자신의 대여 드레스가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수연의 자태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내디뎠습니다.
김석훈이 최미희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저쪽 줄에 서 있으면 천 회장님 눈에 띌지도 몰라. 가까이 가보자. 부부는 슬금슬금 수연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명희 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오늘의 호스트이신 천명희 명예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핀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추자 지팡이를 짚은 천명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보라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그 자체였습니다. 김석훈이 입을 떡 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천 회장님? 저분이 정말 천 회장님이라고? 김석훈과 최미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동네 시장에서나 마주칠 법한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던 수연의 시어머니가 단상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미희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할망구. 아니, 저분이 수연이 시어머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천명희 회장이라니. 단상에 선 천명희가 좌중을 둘러보며 온화하지만 뼈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김석훈과 최미희가 서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천명희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제 며느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신 분들이죠. 김석훈의 다리가 후들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단죄의 자리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덫이 되어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천명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시선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은 단연 김석훈과 최미희의 눈동자였죠. 두 사람은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단상을 올려다보며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그렇지?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천 회장님이라니. 옆에 서 있던 최미희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바닥에 돈을 뿌리며 모욕했던 그 힘없는 노인이 지금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에 거물러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망했다라는 단어만이 경보음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천명희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칼날은 정확히 김석훈 부부를 겨냥하고 있었죠. 천명희가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그룹이 지난 50년간 걸어온 길을 자축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 남은 생을 걸고 키워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재단을 이끌어갈 제 유일한 후계자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천명의 회장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며 카메라 렌즈를 단상으로 고정했습니다. 천명희가 무대 오른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나오시지요. 제 자랑스러운 며느리이자 천명재단의 차기 이사장인 이수연님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입구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이수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저 드레스 좀 봐. 마치 예술작품 같잖아. 이수연이 입고 있는 네이비색 원피스는 조명을 받을 때마다 황금빛 자수가 물결치듯 반짝였습니다. 며칠 전 최미희가 찢어놓았던 흉터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 피어난 금빛 꽃넝쿨이 이수연의 얼굴을 더욱 고귀하게 밝혀주고 있었죠. 수연은 긴장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미희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석훈이 급히 아내의 팔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정도였죠. 최미희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더듬거렸습니다. 저, 내가 찢은 건데. 분명히 걸레 조각이 됐었는데. 김석훈이 아내의 팔을 으스러져라 쥐며 씩씩거렸습니다. 닥쳐. 지금 옷이 문제야? 네가 건드린 사람이 천 회장 며느리라고. 우린 다 죽었어. 이 멍청한 여편네야. 이수연이 천명희의 옆에 서자 두 여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노련한 제왕과 새로운 여왕의 만남 같았죠. 천명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천명희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옷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주 몰상식한 사람의 손에 의해 이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내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 회장의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한 간 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표정들이었죠. 천명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깨달음을 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천명희의 시선이 다시 한번 김석훈과 최미희를 향해 꽂혔습니다. 김석훈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명희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주인공들이 와 계십니다. 대진유통 김석훈 사장님, 그리고 최미희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당황하며 큐시트를 확인했지만 천명희의 즉흥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관중석 구석에 숨어있던 김석훈 부부를 비췄습니다. 강렬한 빛에 노출된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수 소리 대신 의아함 섞인 웅성거림이 파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석훈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비틀비틀 단상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최미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남편의 등에 떠밀려 발을 질질 끌며 따라갔죠. 단상 아래 도착한 두 사람은 감히 위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천명희가 우아하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우리 그룹의 우수 협력사 후보이시지 않습니까? 김석훈이 네 발로 기어가듯 계단을 올라 단상에 섰습니다. 최미희도 하이힐 굽이 꺾이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뒤를 따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빛이 아니라 공개 처형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천명희가 김석훈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척하다가 다시 거두며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며칠 전에 제 며느리 옷을 찢어주신 분이 부인이시라죠? 덕분에 옷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선비라도 넉넉히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석훈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눈이 삐어서, 아니, 실수를 해서 그만. 천명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실수라. 와인을 붓고 옷을 잡아 뜯은 게 실수입니까? 그리고 5만 원권 지폐를 사람 얼굴에 뿌린 것도 실수였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객석에서 뭐라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비난 섞인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고상한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성토대회장처럼 변했습니다. 최미희는 너무 놀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끄끄거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최미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최미애 씨, 기억나니? 네가 나한테 그랬지.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낡은 옷 찢어진 게 뭐 대수냐고. 최미희가 입술을 달달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난 정말 네가. 이수연이 최미희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찢은 건 옷이 아니었어. 내 자존심이었고 우리 어머니의 추억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는 온몸을 명품으로 감았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누더기라는 걸 말이야. 이수연의 사이다 같은 일갈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최미희는 수치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초라함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천명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마무리 일격을 가했습니다. 김석훈 사장님, 사업가는 신용이 생명입니다. 가족 간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100년 대계를 논하겠습니까? 대진유통과의 재계약건은 김석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계약만은. 천명희가 싸늘한 눈빛으로 김석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팀과 이야기하세요. 아, 참.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서도 곧 도착할 테니 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호원, 이분들 모셔나가세요. 파티 물 흐르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김석훈과 최미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석훈은 끌려나가면서도 회장님 하고 울부짖었고 최미희는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파티장 밖으로 쫓겨나자 장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명희 회장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동시에 이수연이라는 새로운 후계자의 강단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명이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아주 훌륭했어. 이수연이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파티장 밖으로 쫓겨난 김석훈과 최미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호텔 정문 앞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석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최미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너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최미희가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알았냐고. 걔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도 나한테 잘했다고 했잖아. 기 펴고 살라며. 김석훈이 손을 들어 최미희를 때릴 듯 위협하다가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내일 당장 회사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 당장 가서 수연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고. 최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시선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금빛 드레스는 이제 흙바닥에 뒹구는 거적대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파티장 안에서는 이수연이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건배 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 단단하게 품어주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연은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쭈그리고 앉아 울던 과거의 이수연은 없었습니다. 금실로 꿰맨 상처가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뼈대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천명이는 뒤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파멸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김석훈에게 찾아온 아침은 희망찬 시작이 아니라 지옥의 개막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진유통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박스를 든 검찰 수사관들과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서류란 서류는 모조리 쓸어 담고 있었으니까요. 김석훈이 수사관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압수수색까지 하십니까? 영장 있으세요? 네. 수사관이 김석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영장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불공정 거래 혐의입니다. 김석훈 씨는 지금부터 회사 자산의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비키세요. 김석훈이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잡아 뜯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기는 빗발치는 독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직원들은 짐을 챙겨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팩스 기계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1000명의 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청구 금액란에 적힌 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본 김석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김석훈이 팩스 용지를 구겨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50억? 날 죽여라. 차라리 죽여. 이게 다 그 망할 여편네 때문이야. 김석훈은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수사관들의 감시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같은 시각 최미희는 으리으리한 거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대진유통 압수수색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누구한테 당해. 그 촌스러운 이수연 따위가.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벌써 집까지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최미희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험상궂은 남자들이 문을 발로 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미희가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최미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집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문 부수려고 해. 나 무서워 죽겠어. 수화기 너머로 김석훈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지금 무서운 게 대수야? 회사 다 날아갔어.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고.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위자료는커녕 땡전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최미희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억울함으로 그리고 다시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최미희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누구 마음대로. 내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그년 때문이야. 이수연 그 여우 같은 년이 시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최미희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휴대전화 액정을 문지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무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거짓말이라는 무기였습니다. 한편 천명희와 이수연은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향긋한 홍차와 달콤한 디저트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최미희 부부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천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니? 속이 좀 시원해졌어? 이수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천명희가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다.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동안 못난 시어미 모시느라 그리고 그 못된 친구한테 시달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야. 아무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 게다. 이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위축된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어머니 며느리로서 그리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게요. 천명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 며느리지.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저들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게다. 천명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최미희는 집 근처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최미희가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날 망신 줬지? 어디 한번 당해봐. 재벌가 며느리 갑질? 이거 터지면 너도 끝이야. 최미희는 회원 수백만 명을 보유한 대형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재벌 시댁 믿고 친구 인생 망친 갑질녀를 고발합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최미희는 자신이 학창시절 이수연을 챙겨주던 착한 친구였는데 이수연이 재벌가에 시집간 뒤로 자신을 무시하고 하녀 취급했다고 적었습니다. 동창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제가 먼저 다가갔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제 옷차림이 촌스럽다며 비웃더군요. 그러더니 실수인 척 와인을 제 옷에 쏟고는 닦아주는 척하면서 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친구는 돈 몇 푼 던져주며 이걸로 옷이나 사 입어라고 하더군요. 최미희는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였던 상황을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파티장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김석훈과 최미희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단상 위에서 이수연이 그들을 내려다보는 구도의 사진이었습니다. 최미희가 키득거리며 글을 이어 썼습니다. 어제는 그 친구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파티에 불려갔습니다. 사과를 받을 줄 알았는데 수백 명 앞에서 저와 제 남편을 무릎 꿇리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더군요. 감히 내 며느리 옷에 와인을 묻혀? 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희 남편 회사는 그 집안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글을 다 쓴 최미희는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글이 퍼지면 이수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여론이 들끓으면 천명희 회장도 어쩔 수 없이 자신들과 합의를 볼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벌 갑질이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댓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진짜 있네. 저 여자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님? 어디 구름 며느리래? 힘내세요. 유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청와대 청원 올립시다. 최미희는 모니터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댓글 반응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내친 김에 아이디를 바꿔가며 자작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 동창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글쓴이님 말이 다 맞아요. 그 여자 진짜 악마 같았어요. 저 파티장 알바생인데 회장님이랑 며느리가 저 부부한테 소리 지르고 쫓아내는 거 봤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싶었어요. 여론은 순식간에 최미희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최미희의 거짓말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호텔 룸에서 쉬고 있던 이수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수연이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창회 때 최미희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 걸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인터넷 봤어? 큰일 났어. 최미의 그년이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난리가 났어. 너 완전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고.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희가 글을 올렸다니?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한 이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악성 댓글들과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질 며느리, 인성 쓰레기, 죽어라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수연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천명희가 며느리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이수연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미희가 인터넷에 거짓말을 올렸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죽으래요. 제가 갑질을 했대요. 천명희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게시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을 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명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천명희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실장, 상황 파악했나?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글 당장 막지 말고 놔둬. 더 퍼지게 둬. 이수연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데. 천명희가 며느리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섣불리 끓여다가는 화상만 입는다. 불이 다 타올라서 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놈들이 거짓말로 탑을 높이 쌓을수록 무너질 때 더 처참하게 부서지는 법이다. 천명희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명희가 비장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최미희, 제 무덤을 아주 깊게 파고 있구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꾸나.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불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최미희가 쏘아 올린 거짓의 화살은 이제 막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 화살이 누구의 심장에 꽂힐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아무도 모른 채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쏘아 올린 거짓의 불씨는 익명성이라는 기름을 만나 거대한 산불이 되어 이수연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죠. 날이 밝자마자 천명희 회장의 자택 대문 앞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나오세요. 갑질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성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집 안으로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커튼 뒤에 숨어 바깥을 내다보던 이수연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35년 전 교실 구석에서 떨던 그 여고생으로 돌아간 듯한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이수연이 파랗게 질린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천명이가 지팡이 소리를 내며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커튼을 한번 쳐다보고는 바닥에 앉은 며느리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천명이가 며느리의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죄 지은 사람처럼 숨지 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보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물어뜯을 먹잇감이 필요한 하이에나들일 뿐이다. 이수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 신상 정보가 다 털렸어요. 졸업 앨범 사진까지 돌아다니고 우리 재단료까지. 저 때문에 어머니 명예까지 더러워졌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천명이가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명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 마음이나 지켜. 지금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알겠니? 같은 시각 최미희는 낡은 모텔방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빚쟁이들이 질를 치고 있어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남편과 함께 싸구려 여관방을 전전하는 신세였지만 기분만큼은 최고조였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미희가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것 봐.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이수연 그년 이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걸? 아이고, 고소해라. 옆 침대에 누워있던 김석훈이 부스스 일어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게 지금 밥 먹여주냐? 회사는 망했고 빚쟁이들은 쫓아오는데 인터넷 댓글이 무슨 소용이야. 최미희가 눈을 번뜩이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참 멍청해. 이게 다 돈이 되는 거라고.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면 천 회장 그 노인네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합의금으로 몇십억은 뜯어낼 수 있다고. 최미희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내과에서 떼어온 진단서였습니다. 그녀는 매직펜을 꺼내 병명을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교묘하게 고쳐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석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서 위조까지 하게? 최미희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위조는 무슨? 내가 그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는 건 사실이잖아. 이거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 동정심이 더 폭발할 거야. 두고 봐. 최미희는 조작된 진단서 사진을 찍어 다시 한번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재벌 며느리의 폭언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수연을 살인 미수범이라 부르며 더욱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석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전화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석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김석훈입니다만. 네, 방송국이요? 전화를 끄는 김석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PD가 인터뷰를 요청한 것입니다. 김석훈이 최미희의 어깨를 치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우리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고 싶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방송 타면 우리 회사 다시 살릴 수 있어. 최미희가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며 웃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우린 스타가 되는 거야. 이수연, 넌 이제 끝장이다. 오후 2시 천명희 회장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룹 홍보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고 천명희는 창밖을 응시한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홍보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서 급한 불을 끄는 게 좋겠습니다. 재단 후원 취소 전화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천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홍보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사과?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해? 거짓말쟁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면 그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홍보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진실보다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일단 저자세로 나가서 동정심을 유발해야. 천명희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듣기 싫다. 내 며느리는 피해자야.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비는 세상이 어디 있어? 나는 타협 안 해. 끝까지 간다. 홍보실장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명희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천명희가 박 실장에게 손짓하며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박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방송국 쪽에 자료 넘길 준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호텔 CCTV 원본 영상과 최미애 씨 동창들의 증언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천명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저들이 방송국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이 바로 제삿날이 될 거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뼈도 못 추리는 법이지. 천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 있을 터였습니다. 천명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천명희가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지금 터뜨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공개해. 오후 4시 방송국 대기실. 최미희는 방송 출연을 앞두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제공해준 의상을 입고 조명 아래 앉아 있으니 정말 연예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석훈 역시 옆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보고 있었죠. 최미희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코디네이터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눈 화장 좀 더 슬퍼 보이게 해줘요. 눈물 흘릴 때 번지지 않게 워터프루프로 하고. 아,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수척해 보여야 하거든요. 코디네이터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최미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자신은 갑질 재벌가에 맞선 용감한 시민이 될 것이고 후원금도 쏟아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수연이 무릎 꿇고 비는 상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석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대본 외웠어? 횡령 이야기는 쏙 빼고 억울하게 계약 해지당한 것만 강조해야 해. 최미희가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연기는 좀 하잖아. 눈물 몇 방울이면 게임 끝이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PD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PD의 표정이 어딘가 묘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PD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 녹화 들어갈 시간 다 됐습니다. 로비로 이동하시죠. 최미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가시죠. 우리 억울한 사연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야죠. 최미희는 김석훈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그 시선을 관심과 응원으로 착각하고 손까지 흔들어 보였습니다.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비 중앙에 설치된 대형 멀티비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최미희가 김석훈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것 봐. 사람들이 우리 알아보나 봐. 벌써 소문이 났나? 김석훈이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허허, 역시 방송의 힘이란 대단하구만. 가서 인사나 한번 할까? 두 사람이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최미희의 핸드백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멈출 새도 없이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고교 동창 1, 동창 2 등의 이름이 번갈아 뜨고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전화를 받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나 지금 방송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최미희, 너 지금 방송국이야? 당장 거기서 나와. 큰일 났어. 최미희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시끄러워서 안 들려. 무슨 큰일이 났다는 거야? 친구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뉴스 보라고. 지금 뉴스 속보 떴어. 너랑 내 남편 다 털렸다고. 그 순간 로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미희와 김석훈에게 꽂혔습니다. 존경이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찬 차가운 눈빛들이었죠. 최미희가 멍하니 고개를 들어 대형 멀티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특보 재벌가 며느리 갑질 논란, 충격적 반전이라는 붉은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최미희가 와인 잔을 들고 이수연에게 다가가 일부러 쏟아붓는 장면, 그리고 옷을 잡아뜯으며 비열하게 웃는 표정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옷이 얼마나 사갔으면 종이처럼 찢어지니? 이걸로 걸레값이나 해. 영상 속 최미희의 목소리가 방송국 로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미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석훈이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뭐야? 저게 왜 저기서 나와?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김석훈이 룸살롱에서 법인 카드를 긁으며 호기를 부리는 영상과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천회장 그룹이랑 내가 끈이 닿아 있어. 니들 월급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로비에 있던 방송국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아니야? 와, 진짜 뻔뻔하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니 완전 사기꾼들이었네. 저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려고 했다고? 소름 끼친다. 최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게 받은 메이크업 위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검은 국물이 되어 번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태워버릴 듯 뜨거운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방송국 PD가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오늘 녹화는 취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오고 있으니 여기서 대기하시죠. 김석훈이 PD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PD님, 이거 다 조작입니다. 음모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PD가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빼며 뒤돌아섰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서 따지시죠. 방송국 더럽히지 말고 나가주세요. 최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이수연은 찢어진 옷을 입고 울고 있었지만 현실의 최미희는 이제 발가벗겨진 채 세상 앞에 내던져진 꼴이었습니다. 그녀가 쏘아 올린 거짓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그녀의 심장에 꽂힌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의 대형 멀티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화면 속 CCTV 영상은 잔혹하리만큼 선명했죠. 최미희가 이수연의 옷을 찢으며 비릿하게 웃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자 로비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거 봐. 실수라더니 일부러 그랬네. 완전 악마가 따로 없잖아. 친구라며 어떻게 저러냐. 최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걸레값이나 해. 그 한마디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메아리쳐 최미희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김석훈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고급 룸살롱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천 회장님하고 호영호제하는 사이야. 니들이 감히 날 무시해? 영상 속 김석훈의 목소리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지만 로비 한복판에 서 있는 현실의 김석훈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김석훈이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누가 나를 음해하려고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걸로 만든 거라고. 김석훈이 방송국 PD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PD님, 전문가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저거 가짜죠? 네.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PD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발길질하듯 김석훈을 떼어냈습니다. 이보세요, 김석훈 씨. 저거 국과수 감정까지 마친 원본입니다. 우리 방송국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십니까? 당장 내 몸에 손 떼세요.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경찰팀장이 김석훈 앞을 막아서며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김석훈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석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체포라니요? 제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천 회장님한테 전화하면 니들 옷 다 벗게 만들 수 있어. 경찰관이 김석훈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우며 건조하게 의조렸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행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김석훈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여보, 미희야. 천 회장님한테 전화 좀 해봐. 빨리. 김석훈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최미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 바닥을 기어가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찍던 카메라들이 일제히 최미희에게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최미애 씨, CCTV 영상 보셨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학폭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신과 진단서도 위조하신 겁니까? 최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나 환자야. 아프단 말이야. 기자들 틈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쉬하지 마세요. 당신 고등학교 동창들이 인터넷에 글 다 올렸습니다. 당신한테 맞아서 고막 터진 친구도 있다면서요? 최미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발로 짓밟았던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원히 묻힐 줄 알았던 그 기억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최미희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실신한 척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마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이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비규환이 된 방송국 로비의 풍경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끌려가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최미희의 모습을 보며 이수연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게 다 진짜인가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천명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야. 나는 그저 거울을 비춰줬을 뿐이란다.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말이야. 이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섭다고 숨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천명이가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단다. 하지만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 네가 묵묵히 견뎌준 덕분에 저들의 거짓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거야.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이제 최미희의 고등학교 시절 만행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미희가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는지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수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시어머니가 곁에 있었고 진실을 알게 된 세상 사람들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수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수연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듯한 꽉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나야, 미희. 제발 내 전화 좀 끊지 마. 이수연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전화했어? 아직도 할 거짓말이 남았니? 최미희가 흐느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수연아, 우리 친구잖아. 고등학교 때 우리 친했잖아. 응?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남편 잡혀가고 나 지금 빈털털이야. 갈 데도 없어. 이수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친구, 내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참 역겹다. 넌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내 감정 쓰레기통이었지. 최미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싹 다 지울게. 인터넷에 쓴 글도 다 지우고 기자들한테도 내가 거짓말했다고 다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합의금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아니, 내가 평생 갚을게. 이수연은 창밖의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먹구름이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그리고 글은 지우지 마. 그게 네가 지은 죄의 증거니까. 법대로 처벌받아. 그게 네가 치러야 할 진짜 값이야. 최미희가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안 돼.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엉엉. 이수연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최미희의 절규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천명희가 며느리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야 내 며느리답구나. 이수연이 시어머니에게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인터넷 여론은 그야말로 대반전이었습니다. 이수연을 비난하던 댓글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응원과 사과의 메시지가 도배되었습니다. 이수연 이사장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사이다, 시어머니 대박.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최미의 저 여자 신상 털렸는데 완전 막장이네. 콩밥 제대로 먹여야 함.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천명희 회장님 큰 그림 소름 돋네. 사람들은 천명희 회장을 간명히 사이다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찬양했고 이수연에게는 인생 역전 며느리 외유내강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천명재단의 후원 문의 전화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천명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단상에 올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허위 사실 유포와 갑질 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최미애 씨와 김석훈 씨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을 구치소 독방에 갇힌 김석훈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은 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파티에 가서. 으악. 교도관이 철창을 곤봉으로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 김석훈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했던 사장님 놀이는 끝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쇠창살뿐이었습니다. 최미희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집과 재산은 모두 가압류되었고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들은 짝퉁 시장의 헐값으로 넘겨 변호사 비용을 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후루룩거리는 라면 소리에 섞여 나오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미희가 국물 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돌아갈래. 동창회 가기 전으로. 아니, 그 옷 찢기 전으로.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찢은 것은 이수연의 옷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천명희는 이수연을 데리고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묘비 주변의 코스모스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천명희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보고 있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소? 이제 나도 짐 좀 덜어도 되겠어. 이수연이 시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뜻받들어서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천명희와 이수연이 나란히 산길을 내려오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연대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김석훈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방청석 구석에는 초라한 행색의 최미희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석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반성하는 기미 없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탕. 판사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김석훈이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석훈이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억울해. 여보, 변호사 좀 더 비싼 놈으로 써봐. 최미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차마 남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압류 딱지가 붙은 집에서 챙겨 나온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김석훈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고 문이 닫히자 최미희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최미희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보풀이 인 낡은 코트와 벗겨진 구두만이 그녀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왔던 그 갑질녀 아니야? 맞네. 최미희. 와, 실물 보니까 진짜 꼴불견이다. 쌤통이네. 최미희가 황급히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골목길로 접어들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최미희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난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려 때 묻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천명재단 강당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재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금사자수 프로젝트의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전부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이수연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다름 아닌 동창의 날 찢어졌던, 그리고 금실로 다시 태어난 그 네이비색 원피스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천명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는 다 됐느냐?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해라. 이수연이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려요. 이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요.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든든해요. 천명희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옷이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 게다. 나가자. 사람들이 기다린다. 이수연이 단상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지만 이수연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수연이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명재단 이사장 이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숨고 싶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수연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수연이 자신의 옷에 놓인 금빛 자수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찢어진 틈으로 새로운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금실로 꿰매 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듯 우리 재단은 마음이 찢어진 분들의 상처를 덮지 않고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삶의 무늬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수연은 단상 아래 앉아 있는 천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천명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수연은 그 순간 자신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천명희의 전원주택 정원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천명희는 이곳에서 화초를 가꾸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이수연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심심하셨죠? 천명희가 호미를 내려놓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냐 왔다.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않고 뭐하러 또 왔어. 이수연이 짐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랑 차 마시려고 왔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수연이 보자기를 풀자 예쁜 자수가 놓인 무릎 담요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어머니 무릎 시리실까봐 한 땀 한 땀 수놓았어요. 어때요? 천명희가 담요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솜씨가 제법 늘었구나.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두 사람은 정원 테이블에 마주 앉아 향긋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서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수연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가끔 미희 생각이 나요. 천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미워서 그러냐 아니면 불쌍해서 그러냐? 이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밉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서요. 만약 그날 미희가 제 옷을 찢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 껍질 속에 갇혀 살았을지도 몰라요. 천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악연도 인연이라더니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그 옷을 빛나게 만든 건 금실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일어선 너 자신이라는 걸. 이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진짜 명품은 뭐예요? 돈? 권력? 천명희가 정원 한쪽에 피어난 들꽃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꽃을 보렴. 비바람을 맞고 밟혀도 기어이 꽃을 피우지 않니? 진짜 명품은 옷이나 가방 따위가 아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품격을 잃지 않는 마음, 찢어지고 상처 입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 단단한 마음이 바로 명품이야. 너처럼 말이다. 이수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5년 전 촌스럽다고 놀림받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찢어진 자존심을 금실로 기워 스스로 빛을 내는 여왕이 된 것입니다. 이수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며느리라서, 그리고 어머니 딸이라서요. 천명이가 며느리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회사도 건물도 아니야. 바로 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원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와 함께 이수연과 천명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것은 찢어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매듭이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수연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시어머니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채웠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아른거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겨울이 지나고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찢기고 상처 입어도 다시 일어서는 꽃처럼 우리네 인생도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를 믿어주는 가족의 따뜻한 손길과 스스로를 지키려는 당당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수연 님이 금실로 상처를 메워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가슴 속 상처도 언젠가는 찬란한 훈장이 되어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귀한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